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자카르타에 있을 때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방송이지만 벌써 4개월을 넘어서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연이 그리워 방송도 방송의 특성과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송의 패턴에 대해서 또 혹은 컨텐츠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매일 하던 방송은 이틀에 한 번꼴로 좀 바꾸고요. 그 중간 하루는 기독교에서 또 혹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연과 삶에 대해서 에세이적 뉴스를 섞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식물과 곤충에는 그런대로 제가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싱가포르 영국의 책을 가져다가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한 경험과 그런 지식을 그런대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열대 농업에 대한 지식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 거기서 다루고 있는 식물의 특성과 그 식물을 성경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성경에서 포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리크루트 모습을 끌고 왔는지, 그리고 그 많은 식물들 중에서도 왜 예수님은 포도라는 과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경험한 포도원 경영 1년 반의 경험과 또 그리고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혹시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자카르타는 어떤 톱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인도네시아가요, 2019년 울스타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의 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표한 톱 10 국가의 그 평균 데이터, IQ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를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수학과, 그러니까 Mathematics and Science,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말하는 것 텐데요.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싱가포르가 연속해서 IQ 평균 105.89를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그런 국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싱가포르 학생들은 수학 분야에서 575점을 받았고요. 과학, 사이언스에서 561점, 그리고 인문 교양 분야에서 543점을 받아서 종합점수 1679점으로 1위, 세계 1위의 제일 공부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수학이 527점, 그러니까 575점을 받은 싱가포르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학이 528점, 우리나라는 528점이고요. 싱가포르가 561점. 그리고 인문교양이 싱가포르가 543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515점으로 종합순위 1570점을 받아서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타이완에 이어서 5위에 머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 순위 밑으로는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홍콩, 카나다, 그리고 일란디아, 또 스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톱10 국가가 선정되었지만은 아쉽게도 인도네시아는 아예 여기에 끼지도 못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조사 결과지만요, 싱가포르가 최고의 학생들이란 점에 제가 놀랬고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 학생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를 들락날락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인도네시아 세관이 점점 관세 부과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 공항 세관에서 종종 우리가 입국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돈을 주고 통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관세를 줄이고 문제를 줄여가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지인들에게 선물을 줄 거라고 하면서 가져오는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개당 500불 이상이 되는 것을 가져오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또 개인이 쓸 물건에 대해서는요, 그 가격이 얼마든 간에 신고만 하면 관세는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은 내가 쓸 거다. 그리고 그 물건을 뜯어서 또 장사를 할 게 아니다라는 것만 증빙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제품, 그러니까 구찌나 프라다, 혹은 이런 고급 가방을 가져온다든지, 또 보석이라든지, 가죽 제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급 가죽 제품을 가져온다든지, 혹은 전자장치 등은 값도 비싸지만은 이런 것들은 1,500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세관원은 가져오는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시 그것을 얼마에 샀는지 그걸 챙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불에 샀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불이면요, 500불 미만, 300불, 200불 이렇게 영수증을 좀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료품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걸리는 거니까요.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게 되니까 영수증을 꼭 챙겨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관이 정하고 있는 그런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입관세를 일괄적으로 세관원은 10%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있고요, 또 거기에 수입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11%입니다. 그러니까 총 21%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NPF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0%냐 20%냐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가정부들이 가져오시는 그런 물건에는
일률적으로 10% 내지는 11%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보이스 가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것을 물게 되는 비용은 적게 된다는 것이죠. 미리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관세를 내고 정식으로 간이 통관을 한다 하더라도 돈을 적게 내고 정식으로 통관을 하면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요, 선물로 줄 것은 막 낱개로 잘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잘 포장을 해서 가방에 넣고, CD, 커스텀 디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그 전자세관 신고서를 거기서 핸드폰에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그 QR 코드를 찍고, 또 이 CD는 인도네시아 세관으로 보내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CD를 만들어서 이 세관에 제출하게 되면요, 이미 공항 세관은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그 CD를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물건을 가져오는구나,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고 썼네, 이렇게 의심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CD에는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물건의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가격도 줄이고 하더라도 물건의 그 종류는 있는 대로 다 기재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는 줄이되 숫자라든지 가격은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요, 세관원들은 그것은 밀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요,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은 CD를 작성할 때 있는 대로 그냥 성실하게 다 하되 가격과 숫자를 좀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신문에 난 뉴스도 보면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카르타를 떠나서 뉴기니아의 수도인 모레스비라고 하는 공항에 내리기 전까지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루다 항공편을 타고 갔다고 하는데요, 교황의 식사는 나시고랭을 선택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서민적이죠. 그리고 교황이 떠난 스나얀 운동장은 쓰레기 대란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다는 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청소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리스마 사회부 장관과 프라모노 아공 내각장관의 사임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 남은 2달이죠. 2달 임기를 해서 일할 그런 장관을 임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코이 대통령으로서는 리스마 사회부 장관이 떠나는 것은 투쟁민주당 출신 소속이기 때문에 그건 잘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프라모노 장관은 자기가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나오는 지방선거 캠페인에서 많이 밀어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동부자와 시투본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본, 재팬,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UK, 영국, 그리고 USA군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훈련 사진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아주 특이합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미군들이 M140이라고 하는 고도의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미군들은 히마르스라고 하는 그런 포인데요, 이 포를 시험 발사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합동훈련을요, 슈퍼 가루다 쉴드 2024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인도네시아가 점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오쿠스라고 하는 데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넓게는 인도 퍼시픽 전략 동맹 안으로 인도네시아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프라보 정권의 국방 외교 방향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반발을 할 텐데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다가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라보 정권의 외교 방향과 국방 외교 방향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인가 팜농장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가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팜 비즈니스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최근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 실적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기후변화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건기가 길어지게 되면요. 1헥타에 140그루를 심는데요. 거기에서 40톤의 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30톤 정도만 나와도 그것은 좋은 실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팜 농장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은 상당히 CPO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외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대외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가 팜 농장 현황을 황색 경보로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팜 농장 협회가 자주 이런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2가지 목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팜나무의 생산 수명이요, 벌써 25년에서 30년을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캐내고요. 이제 새로운 묘목으로 다시 사다가 심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앙탈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정부가 좀 새로운 묘목을 살 때 좀 보조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심을 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은 없느냐, 그런 정책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인데요. 이것은 하나 그냥 끼어든 것 같고요.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긴 가뭄으로 인해서 어디든 물은 부족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든 정부가 댐을 막아서라도요,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부에 내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목적이 이 속에 숨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 농업부, 그러니까 크멘탄이라고 하죠. 먼트리 퍼타니안.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프라보 정권이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2달 남았는데요. 국내 인도네시아 국민 8,920만 명에게 무료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젖소 100만 마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라보의 무상급식, 그러니까 MBG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우유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농업부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뭐 인도네시아 언론에 보여주려고 뭐 이런 기사를 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젖소를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수입을 100만 마리를 수입한다고 해서 우유가 그냥 자급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를 키우려면요, 그 소에게 먹일 만한 뭐 초지, 그러니까 풀이 있어야 하고요. 옥수수나 대두 같은 대가축 사료가 생산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뭐 소가 먹고 자고 뭐 하는 그런 우사가 있어, 그걸 지어야 되고요. 또 그 젖소에 젖을 짤 수 있는 기계도 도입해야 되고, 또 그놈들이 병이나 또 내지는 그 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도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럴 만한 여유분의 토지도 없고 수의사도 부족하고 뭐 우사도 부족합니다. 또 그러려면 자본이 많이 들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옥수수는 닭이나 그 땜빼를 만들 만큼 그런 콩도 부족해서요. 옥수수도 부족하고 콩도 부족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탈피해야 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농업 부분에 자립을 하지 않고는 100만 마리 들여오면 뭐합니까? 이것도 사료들 또 수입해야 되고요. 뭐 이런 일이 연속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프라보오 집권 5년 동안, 그러니까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 마리의 그 소를 수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임기 말까지는 우유 자급자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프라보오 차기 대통령에게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